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지난 라디오 책다방 2회 때 한국일보 이은주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연예인의 트윗이나 방송에서의 한마디 언급이 책 판매에 가장 위력적이다. 웃기면서도 약간은 서글픈 얘기였는데요. 방송사들의 봄 개편에서 책과 관련된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문을 닫을 예정이랍니다. 한동안은 젊은이들이 책은 안 읽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다들 한탄했었는데요. 이제는 방송사에서도 젊은이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고 걱정한다고 하네요. 요새는 지하철에서도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로 책 얘기를 시작한 건데요. 왠지 인생이 좀 이렇게 빙빙 도는 느낌이죠. 책, 텔레비전,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또 책 얘기를 듣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이 많이 팔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책에 대한 관심이라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책다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업로드됩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은 이장욱 시인이 낭송해서 보내주신 뼈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시를 들려드립니다. 밖으로 간 시 코너를 기획할 때 이런 상황이면 재밌겠다 싶었던 바로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녹음해 주셨는데요. 이장욱 시인은 술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경비실 앞에 쭈그려 앉아서 이거 시인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전하는 거고요. 이 시를 낭송해 주셨다네요. 음주 낭송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뼈가 있는 자화상, 이장욱. 오늘은 안개 속에서 뼈가 만져졌다. 뼈가 자라났다. 머리카락이 되고 나무가 되었다. 희미한 경비실이 되자 겨울이 오고 외로운 시선이 생겨났다. 나는 단순한 인생을 좋아한다. 이목구비는 없어서 좋다. 이런 밤에는 거미들을 위해 더 길고 침착한 영혼이 필요해. 그것은 오각형의 방인지도 모르고 막 지하로 돌아간 양서류의 생각 같은 것인지도 모르지. 또는 먼 곳의 소문들. 개들에게는 겨울 내내 선입견이 없었다. 은행원들도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 덜 존재하는 밤. 안개 속에서 뼈들이 꿈틀거린다. 처음 보는 얼굴이 떠오른다. 만화가 최규석입니다. 당신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권을 위해 만화가 1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십시일반 사이시옷을 잇는 인권 만화 신간 출간. 전 국민이 읽어야 할 만화 인권 교양서. 어깨동무. 도서출판 창비.
오늘도 북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 간단하게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뭐 황 선생님 사회까지는 어떠셨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알아서 하시는군요. 네, 그냥 이러고 갈까요? 네. 아니요, 그렇게 하시죠. 예. 녹음한 소감이요? 아니 김두식 선생님 방송 초반에 네. 이게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꼼꼼히 하진 않아서 김두익 선생님 그 별명이 귀요미라고 귀요미 역할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방송에서? 네. 언제 귀여워지실 건지 제가 그게 좀 문제예요. 네.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좀 고민인데요. 계속 방송하면서 고민인 게 네. 제가 그러니까 늘 모범생이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웬만하면 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계속 녹음을 하면서 시간을 보잖아요. 제가 그렇죠. 요구되는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좀 방송을 딱딱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소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해적 방송이잖아요. 해적 방송은 말도 좀 막하고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취향이 안 맞으면 듣지마 뭐 그렇지,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런 뉘앙스도 있고 자신 있게 질러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트위터 생활하면서 좋아진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좋아진 점은 욕 먹어도 좀 괜찮다는 좀 탄탄한 사람이 된 거는 좋은 점이고요. 욕 좀 먹어보니까 많이 먹으셨나요? 한두 번 이제 크게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욕 먹어도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게 하나가 있고 네. 남의 글들을 차근차근히 읽다 보면 저보다 다음 세대 제가 볼 때는 제가 67년생인데 한 80년대쯤에 태어난 그런 친구들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386들은 굉장히 디테일이 약하거든요. 디테일이 약해서 거대 담론은 막 멋있게 얘기하다가 세부적인 거 물어보면 갑자기 멘붕이 되면서 쓰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언제 그렇게 쓰러질까 하는 늘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같은 데 보면 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트위터를 보면서 그 친구들을 제가 은연중에 의식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나가면 이렇게 까이겠구나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신문에 글을 쓸 때도 제가 신문에 글을 3년인가 썼는데 아무도 제 글을 기억 못 하거든요. 뭐 저는 이게 약간 자랑이었는데 늘 나는 칼럼을 쓸 때 제 글을 한 50번쯤 고친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 번은 조갑재 선생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구멍 날 만한 걸 미리 전제를 깔고요. 뭐 반박 당할 만한 거를 그렇지. 걸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막 이런 전제를 깔고 가는 한 번 읽고 그다음에 진중권 선생님 눈으로 다시 읽고 또 고치고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되게 바쁘시겠어요. 그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글을 그렇게 쓰다 보면 문제는 네. 잘 읽히면서도 그냥 이 사람 글 좀 쓰네 하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한 방 지르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아주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자기 검열이 굉장히 세다는 말씀이시죠? 센 거죠. 아마 교회에서 성장했던 까닭도 있을 거고 아버지 선생, 엄마 선생, 아내도 선생 다 선생인 집에서 사는 까닭도 있을 거고 늘 선생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집에 가도 선생들이 있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해 보면 늘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자꾸 검열을 하고 그러면 말을 줄이게 돼요. 말수를 더 줄이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이게 내가 해적 방송 진행자로는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지난주에 많이 했었어요. 예. 황생 어떠세요? 저는 그냥 선생님께서 그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재밌게 나름 귀엽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방송만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딱 걸러내시는 듯한 꾸준히 뭔가를 걸러내시는 듯한 그러다 보니 굵은 날개만 남고 재미있는 짜잘함은 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리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자기 검열 말씀드리니까 그게 저인 거죠 원래.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말을 조심하고 글도 물론 조심하지만 주로 말을 경계하는 편인데 그게 결국은 뭐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을 칭찬받고 하는데. 싶은 욕구. 네, 칭찬받고 황생은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시스타에 있다 없으니까 막 이런 거 배우고 그래요. 이게 난 무슨 소리인지 지금 방금 전에 한 30초 동안 한 얘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요? 다시 C 뭐요? 시스타. 예. 시스타를 모르시나요? 뭐죠? 있어요. 그 굉장히 섹시한 언니들. 그룹이군요.
네, 그렇죠. 네, 아, 시스타에 또 그 뭘 까이겠다. 있다 없으니까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좀만 더 해보세요. 네, 그렇고요. 예.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 앞에 커다란 거울이 달려 있어요. 사면에 거울이 달려 있어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하고 막 황생하고 되게 안 긴장되고 어울리는 어떤 그렇지 도전인 것 않아요. 같아요. 그 선생님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오케이. 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댄싱 퀸이었다고요. 아, 예. 이거 잘라주세요.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댄싱 퀸이었군요. 퀸이었는데. 알겠어요. 나의 동창들이 이걸 증명해줄 수 있으려나? 알겠어요. 내가 하여간 그랬는데 네. 네, 춤도 치는군요. 예. 네, 바깥에서 공개 방송 때 하라고. 저희 또 네. 공개 방송도 하나요, 저희? 네, 네, 아니 뭐 좋은 하여간 것 같아요. 예. 하여간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나의 동작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고 같이 춤추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신경 쓰여서 동작 자체가 어색하고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강사분이 그냥 나를 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동작을 보이든 그냥 나를 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나를 놓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동작은 어색하도 이게 방송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되게 즐겁고 서툴고 어색해도 일단은 제가 즐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도 해적방송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검열이고 뭐고 그냥 네. 그냥 욕을 좀 먹더라도 한번 탁 놓는 순간을 한번 맞닥뜨리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술술술 잘 풀려서 선생님 나름의 귀여움을 네. 귀요미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쿵 해봅니다. 근데 이 같은 고민을 얘기해도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좀 놀란 게 네. 소설가는 소설가구나 싶은 게 제가 이런 느낌? 왜 이렇게 방송이 어려울까 같은 얘기를 오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역시 황정원 선생 한마디로 아까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배에서 배가 무겁다. 배가 무겁다. 나 이거는 선생님 그거 저희 기밀인데. 이거 황정원 역시 장난 아니구나. 네, 저 장난 배가 아닙니다. 무겁다는 표현을 한번 썼고 그 다음에는 배가 계속 무거우면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그런 얘기도 가장 제가 무거운 짐이라서 제가 내려야 아니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닌가. 내가 한 30분 얘기한 거를 딱 두 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배를 들으셨군요. 배를. 아니 소설가구나 하는 어떤 느낌이 이렇게 내가 운전하다 차 벽에 박을 뻔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찌르르 하면서 어떤 감동이 올라오면서 야 고맙습니다. 내가 소설가를 태우고 다니고 있구나 모시고 다니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이 토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지금? 확 왔어요. 그동안 쭉 올라온 청취 소감들을 제가 간단히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성삼포님이 적어주신 건데요.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동안 녹화를 해놓기도 했었고. 네, 그렇지만 저는 싫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게 하기야 지난번에 우리 박민규 선생도 그렇고 생활의 일상의 자유를 놓지 않기 위해서 얼굴이 노출되는 거는 좀 피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카메라 들이대면 그냥 네. 굳어요. 통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아예 그냥 말아먹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아닌데요. 있고. 무슨 말씀을 또 그런 저도 하여튼, 이렇게 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네요. 빨책은 빨간 책방이군요. 우리들의 경쟁 매체인. 같이 듣지만 둘의 매력이 달라서 둘 다 재밌게 청취 중입니다. 헐허뽕이라는 분이 적어주신 아이디 참. 네. 헐허뽕. 보리빵지렁님께서는 문학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질문을 말씀을 주셨고요. 드렁큰 준이라는 분은 너무 똑똑한 척하는 구성이 아니어서 좋다. 창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약간 배치되는 요구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문학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하는 거는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질문을 만들어서 작가들하고 약간 고차원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네. 똑똑한 척하는 하지 않는 구성이라서 좋다는 거는 이제 좀 저희가 가볍고 일상적인 얘기로 가는 거에 대한 바람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충분히 일상적이고도 쉬운 이야기를 할 수가 할 수 있다고 있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네.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문학의 소리 끝나고 황정원 작가 헤헤. 또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장의 소리 끝나고 황정원 작가 목소리가 그리웠는데 반갑다. 이거 오랜 청취자가 뭔가 써주신 것 같아요. 저도 냉동 만두님. 반갑죠. 네. 문장의 소리 인큐베이팅 DJ라고 제가 네. 문장의 소리 관계자 분께서 인큐베이팅 DJ다. 인큐베이팅해서 이제 책다방으로 간 거냐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 인큐베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위해서 온 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창업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네. 팟빵에 적힌 DSFGG님, 김두익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준의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헌법에 대한 팟캐스트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 전달력이 좋아요. 귀에 쏙쏙. 저는 한번 열심히 쓴 책 분야에는 다시 안 돌아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헌법 얘기는 첫 책에 제 책에서 충분히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요즘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김두식 선생님의 그 책을? 이거 좋은 야 역시. 네, 책 제목까지 헌법의 풍경도 있고요. 뭐 여러 헌법의 권이 풍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있다 하는 얘기고요. 네. 불멸의 신성가족도 언급하시는데요. 네, 바깥에서. 감사합니다. 예. 뭐 어떤 방송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뭐 오늘 다녀가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일단은 그냥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즐거운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서점으로 좀 가게 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책도 많이 팔고 좋은 작가들 소개하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자기 눈으로 책을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네. 듣는 사람이 즐겁고 흥미롭게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려면 또 흥미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즐겁게 그게 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넣으세요. 네. 오늘 네. 좀 놔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네. 자, 그럼 손님 모시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 북토크는 이 두 분씩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하는 걸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소설가, 기자, 만화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이제 두 분씩 짝으로 계속 모셨었는데 오늘 이제 시인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가장 활발히 활동하시는 두 분의 시인, 오늘 송경동 선생님과 김선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시를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소설은 가끔 좀 읽은 척을 하지만 시는 읽은 척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잘 따라가지 못하는 편이라 요즘은 시를 언제만 읽냐 하면 그 이명수 선생님이 아침마다 시를 이렇게 트위터에 계속 올려주시는데요. 그거 읽고 그냥 때우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처지에 시인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오늘 믿는 거는 오직 우리들의 황정은 작가께서 이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좀 소개해 주시는 거 이상한 얘기하면 잘 막아주실 줄 알고. 네, 황정은 선생님 오늘 나와주셨고요. 늘 같이 해주시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네. 우리 송경동 선생님은 1967년에 벌교에서 출생하셔서 2001년 내일을 여는 작가 실천문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꿀잠,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 있습니다. 신동엽 창작상을 재작년인가요? 이제 벌써 그렇죠? 네, 수상하셨고요. 네. 김선우 선생님 1970년에 강릉에서 태어나셔서 창작가 비평 겨울호의 대관령 옛길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요. 시집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도화 아래 잠들다, 내 몸속에 잠드니 누구신가, 산문집은 물 밑에 달이 열릴 때, 김선우의 사물들, 내 입에 들어온 설탕 같은 키스들,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셨고요. 최근에는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 역시 시집을 내셨죠. 오늘 어쨌든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주로 뭘 하고 지내시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김선우 선생님부터 지난번에 이 강정평화 책마을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시작할 때 못 가봤고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시작되는 책마을인지 쭉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 문자 씹으셨죠? 그 답을 해야 되는 거였군요. 네, 저는 그냥 이거 보나마나 500명한테 보내는 걸 거다 생각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예, 몰랐어요. 예. 네, 문자 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제가 답을 드릴까요? 죄송해요. 예, 이럴 수가. 분위기가 네, 예. 네, 뭐 강정마을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벌써 7년째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인데. 강정 현장에서도 굉장히 오래 싸우다 보니까 힘들이 많이 빠지고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강정에 만들려고 하는 평화 책마을은 강정마을 전체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으로, 책으로 에워싸겠다, 네. 포위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싸움의 가장 후방에 있는 싸움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변명하자면 근데 문자를 네. 받고도 정확히 제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요구되는 역할이 네.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예. 답을 안 했다고 이제 좀 약간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 참여하는 관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일단은요. 예. 그러니까 문자를 받으시면 이거 뭐 하는 곳일까? 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첫 번째. 네. 예. 지금 뭐 워낙 많은 그 사안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한국 사회 같은 이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강정마을 이야기가 사실 주요 언론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져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너무나 치열하고 절실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갖고 좀 가까이 가보자. 조금 더 문화예술적인 방식으로 그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그 용이하지 않을까. 접근이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거죠. 이 현장에서 이 시인 김선우의 역할은 뭔가요? 글쎄요. 1번은 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강정 주민과 강정 지킴이들의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황정원 작가도 갔다 오셨죠? 네, 그럼요. 저는 갔다 왔는데요. 저는 그런 일을 그냥 매일매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예. 참 놀랍기도 했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끔찍하죠, 사실. 네, 그게 참 정말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걸 뜯어내려고 경찰들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이 얽힌 팔을 막 잡아 뜯어내고 이러거든요. 감당을 하면서 그러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작가들이 가서 하루 이틀 봐서는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전쟁 같은 상황을 매일매일 겪어내는 거죠. 소경 동생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자주 다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르는 곳이 하도 많아서. 기륭전자 때 떨어지신 게 있고, 네. 그렇죠? 네. 그건 말고도 뭐 많이 다치셨잖아요. 대추리에서 2번 대출에서 목이 병원에 현수막에 실려갔고. 감겨서 네. 큰일 날 뻔하신 적이 또 예. 있으시죠? 그거 한 번 하고 정경들이 그때 대추초등학교 옥상에 있었을 때 돌 던져가지고 머리를 벽돌에 맞 맞아서 머리 깨져서 한 번 실려갔고요. 근데 그게 뭐 다 제 부주의고 이 용량이 안 되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 그런 긴박한 그런 과정 이런 거 참여하다 보니까 좀 조심성이 떨어지고 덤벙거리다가 뭐 다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요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희망버스 때도 그렇고 여론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버스들이 움직이고 그럴 때에는 이 국가공권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뒤에 가만히 좀 있다가 약간 좀 잦아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게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희망버스 당시에 저희가 이제 쭉 조사를 내보니까 그 당시 희망버스라는 사회적 연대 운동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 동원된 게 거의 한 350개 중대가 돼요. 네. 그럼 수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재밌었던 게 희망버스 한 번씩 가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희망버스 승객들과 누가 만나냐면 전국에서 출발한 전경차들이 같이 그렇죠. 만나서 같이 쉬고 가는 거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그렇게 같이 만나서 내려갈 때보다 올라가서 네. 만날 때 더 네. 뭔가 좀 그럴 것 뭐 같기도 착잡하고 하고. 그러겠죠. 다 네. 어린 친구들이고 다 우리 노동자들의 자식일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인데 착잡하죠. 그런 때는. 경찰, 검찰에 엄청 많이 불려 다니시면서는 주로 뭘 느끼셨어요? 늘 뭐 그런 일이야 되풀이 되니까요. 사회적 진실이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가로막으려는 기득권 층이나 기존 구조의 이 포갑이야 뭐 늘 있어왔던 거니까 별다르게 생각은 않고요. 그리고 뭐 늘 그렇죠. 가면 그래도 열심히는 살고 있는가 보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서 고맙죠. 그분들이요? 네. 아니 저는 한국 경찰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경찰들이 해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데 그리고 제 문학도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무슨 평론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목해 준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저의 문학을 주목해 준 것도 한국 공권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우 시인도 뭐 걸린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형사 뭐 민사 이런 게?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저는 희망버스 때 뭐 하나 있었죠. 희망버스 때 벌금을 냈죠. 벌금 내셨군요. 네. 다들 네. 어쨌든 전과가 좀 있는 상황이시군요. 예. 두 분 최근에 몇 년 동안 내신 책들을 보면 송경동 시인 같은 경우에 이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 시집하고 그 에세이죠. 꿈꾸는 자 잡혀간다. 이 두 권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약간 세트 비슷한 느낌? 두 가지가 시는 시고 이 산문집은 약간 그거에 대한 설명도 되고 그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뭐 예컨대 콜트콜텍 얘기라든지 장인어른 얘기라든지 이런 게 시에는 압축된 얘기가 그 다음에 산문집에는 되게 좀 잘 정리된 어떤 긴 얘기들이 소개돼 있어서 좋았는데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이 시와 산문 쓰기의 차이 같은 거? 별다른 건 없고 사실은 산문집에 살아온 얘기 써진 건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사실은 그 현장 투쟁 같이 결합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홍보 활동 그리고 선전 활동으로 그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저는 또 글 쓰는 걸 조금은 할 수 있으니까 제 역할이라는 게 늘 의뢰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의뢰를 받기도 하고 저야 이제 늘 할 때 같이 싸움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싸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언론 기고 활동들을 그런 선전 활동 겸해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어디 청탁을 받아서 쓰거나 사실은 그랬던 글들은 거의 한 편도 없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싸움의 어떤 순간에 그런 저도 있다 보면 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김선우 시인도 그러듯이 알려하고 싶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그래서 그 당시에 써서 주로 인터넷 언론들이나 이런 데 막 기고오고 그랬던 글들이 이번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시도 쓰시고 어떤 때는 바로 그냥 산문을 쓰기도 하시고 그런 거군요. 현장에서는 주로 시는 저는 많이는 못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뭐 그거 쓰려고도 하지는 않기도 하고 나중에 뭔가 이게 나에게 오겠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근데 이제 오히려 산문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쓰게 되는 편입니다. 그런 산문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나요? 혹시 이걸 굳이 내가 쓰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좀 꺼려지는 마음 그렇죠. 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쫓아다닌 사업장들은 사실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업장들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땐 기lum전자는 이제 여성 노동자 10명밖에 안 남아서 외롭게 이제 1000몇백이 싸우고 있었던 때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한다는 운동 진영에서도 주목하지 않는 뭐 이런 사업장이었고 뭐 콜트콜텍도 그 당시 그랬었죠. 거의 콜트콜텍은 제가 500일 지금 거기도 한 1800일 돼버린 거죠. 2000일이 넘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500일 됐을 때 500일 문화제를 하면서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해오는 건데. 그게 홍대에서 있었던. 예. 그때 처음 이제 500일 때 만나서 같이 했는데 거기도 이제 2000일이 넘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도 거의 이제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도 손발 들고 답이 없다 해서 포기한 뭐 이런 현장들이었고 사실 희망버스도 커지기 전엔 사실 운동 내부에서도 고립돼 있었죠. 85 크레인은 처음에 희망버스 내려간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노동운동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거길 왜 오는데 이제 다 끝난 싸움인데 그 답도 안 나오는 데를 왜 오는데 괜히 와서 사람들 마음만 흔들어 놓고 갈 거면서 뭐 답도 안 나오는 걸 왜 오는데 사실은 좀 그런 패배감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늘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사람들이 함께 이게 우리의 공통의 문제 아니냐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알리려는 차원에서 쓰게 된 글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이 책에도 수록이 돼 있고 그런 거죠. 그 네. 한진 얘기들이나 네. 이런 것도. 예. 김선우 선생님 제가 예전에 길거리 강좌 톡톡톡 저하고 앞뒤에서 같이 하셨었는데 대한문이요? 네, 예, 대한문. 예. 저는 그 약간 썰렁한 분위기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시는데 약간 좀 놀랐던 뭐라고 할까? 그냥 길거리에 서가지고 시를 읽으시는 거 되게 멋있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도 사실 시도 쓰고 소설도 쓰시고 좀 요즘은 흔치 않은 두 가지 글쓰기도 같이 하시고 또 현장에도 나가고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건데 어떠세요? 시 쓰기, 소설 쓰기 둘을 같이 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당연히. 네. 네. 질문이 진짜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예, 수습이 안 되네. 수습이 안 돼. 예. 아이고. 시집 이제 세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 제가 뭐랄까요, 이제 한 사람의 작가에게 타고난 어떤 것이 있어서 가령 이만큼의 이야기를 세상에 해야 하는 그런 분량으로 타고난 게 있다면 아마 저에게는 이제 세 번째 시집까지의 시들이 그것으로 대부분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예를 들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 전에 그런 아니요, 것들.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라기보다 나라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나라는 고유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었던 천성 플러스 뭐 자라온 성장 과정 그리고 최초로 세상에 대해서 눈 떠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쌓여있던 내 몸속에 쌓여있던 어떤 것이 그 예술가들은 뭔가 일단 자기를 표현을 해내야 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처녀시집, 처녀작, 첫 시집, 첫 소설집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왜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부터 기반을 해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밝혀내는 그런 자기에 대한 질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어떤 작가적인 통과 의례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소설이 쓰고 싶어진 시기가 딱 맞물렸죠. 그래서 그냥 쓰게 된 거예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계기죠. 이건 사실. 그냥. 네. 예. 조금 부러운 얘기기도 한데요. 시 쓰시다가 소설로 넘어가는 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약간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설 쓰다가 시로 넘어가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선우 시인에게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문학을 시작한 계기랄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송경돈 선생님 원래는 노동자 출신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시고 구로노동문학회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을 시작하셨던 거죠. 특별히 이제는 좀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계기. 사실 고등학교 때 이미 문예반 활동을 하셨던 거죠. 예. 네. 아니 저는 구로문학회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네. 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구로노동자문학회는 1987년 흔히 얘기하는 87년 체제 시작되던 시점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합법적 공간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합법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전까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막았던 때니까. 그래서 그게 열리면서 구로공단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간을 열고 공개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로 많은 단체들이 문화를 매개로 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타 교실, 풍물패, 이런 식이죠. 연극반 아니면 작은 도서관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노동자들의 생활 글쓰기 운동을 좀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의 말씀하셨던 유시주 선배나 김윤태 선배 이런 분들이었고요. 글쓰기 교실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노동자들의 어떤 문학 커뮤니티였는데 모여서 같이 문학 공부도 하고 작품도 읽고 사회 공부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회 공부도 하고 문학 공부도 하고 특히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출돼 나오기 시작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민주노조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중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어떤
자기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문학 교실 사업도 하고 그런 독서반, 어떤 때 뭐 영화 보기 모임, 그리고 공단 시화전,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시낭송단 이런 것도 따로 있었어요. 내부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 집회나 파업 시위하면 같이 붙어서 공동 창작, 집체 창작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멋지게 그때 생각하면 참 멋졌어요. 그 송선생님 나가서 시도 읽고 그러셨어요? 예, 그 낭송단에서 직접 쓴 시를 같이 쓴 거든 혼자 어떤 친구가 집필한 거든 그걸 가서 그 연습 시낭송 하나를 그 현장에 가서 하기 위해서 보통 막 한 달씩 연습을 하기도 하는 것도 있었고요. 집체 시낭송이라고 해서 이제 긴 한 시간짜리 시극 뭐 이런 걸 만들어서도 가서도 해봤고. 저도 그 노문에 강의도 들으러 가고 강의를 하러도 가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도요? 그럼요. 네. 가리봉동 골목. 같이 뭐 활동하시고 그러셨던 적은 없으신 거죠? 그때는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면 또 서로 잘 모르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김선 선생님은 원래 좀 운동권이셨던 거죠? 대학 때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송 선배님은 노동자 문학회 활동을 하면서 집체시, 공동창작 이런 걸 했다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집체시, 공동창작, 뭐 시극 이런 거를 하고 주로 뭐 가두시, 낭송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살았죠.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뭐가 있으세요? 이 운동권 문학 청년의 삶. 운동권 20대? 문학 청년의 삶. 20대? 네. 오케이, 옛날 얘기를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글쎄요. 그때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여전히도 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운동권으로 지내온 그 시절에 대해서 회호 혹은 회한 같은 것들을 갖는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에게는 그런 종류의 회오나 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았어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의 90% 이상의 그 가능성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던 청춘이어서 뭉뚱그려서 다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나이로 보면은 저기 송쌤이 저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시고요. 저 67년생인데 김선우 씨는 사실 87 민주항쟁 이후 저는 88학번이니까 세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몰라요. 저희 입장에서 약간 한 파도 지나간 다음에 대학을 들어왔다고 해야 그런 되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놀라요. 저도 제가 88학번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92학번, 93학번 이런 친구들이 막 격렬하게 학생운동을 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와 니네 때도 그런 게 있었니? 너네도 그랬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세대건 그 자기 앞에 오는 자기 앞에 생은 뭐 너나 없이 누구나 절박하고 그 절박하게 내가 뭔가 그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끓는 피들은 87년 세대나 그 이후 세대나 상관없다는 거죠. 다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 나누는 내용 들으면서 그 피의 뜨거움이라는 것에 관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96학번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연대사태 벌어지면서 뭐 이미 뭐 거의 운동은 거의 끝장난 듯한 그런 한총련 분위기. 그 건이죠. 네, 그렇죠. 네네. 연대에 고립됐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거 겪고 나서 뭐 어떤 뭐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 집 앞마당이나 쓸래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런 식의 말을 한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에서 좀 활동을 했거든요. 풍물배 활동을 했었는데 뭐 이거 활동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가 말로만 들었던 대학의 그런 열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런 괴리감을 좀 느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뜨거움이 좀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중간이에요. 중간이라서 저는 이랬던 거죠. 가령 그 제 윗세대 87 항쟁을 겪었던 그 세대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평생 우려먹잖아요. 우리 그쵸. 세대는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살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니네 좋겠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네. 뜨거운 열기들이 전국을 지배하고 시민들의 그런 열렬한 그런 그 동의와 환호 속에서 그랬으면 정말 뽀대 났겠네. 이런데 제 바로 밑에 세대 90학번 이런 세대들은 또 굉장히 달라요. 온도차가 뭔가 이제 그 싸늘함과 좌절이 계속 그 쌓이면서 생긴 어떤 자폐감 이런 것들이 슬슬 이제 이렇게 쫙 그 운동권 내부를 아주 많이 잠식해 있을 때 그나마 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윗세대들에게는 그래 당신도 좋겠소. 그리고 아랫세대들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아무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가졌던 그런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제가 그 송경동 선생님 책 보면서는 이 아버지하고 이 작은 선반 짜는 일을 하다가 그게 아마 어머니 가게에서 쓸 선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송경동 시인이 아버지인데 서로 같이 선반 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무심코 이게 발음이 제가 잘 안 돼. 행님 거기 2인치 못 좀 주쇼 이렇게 얘기한 기억. 그걸 적으신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군요.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랑 화해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었겠죠. 아버님도 워낙 이제 지금 와서는 이해해요. 시골에서 읍내 오일 장터에 뭐 장사치로 그가 배웠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가족들을 좀 힘들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돈도 없으신 분이고 뭐 무슨 권위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저도 그때 이제 광양제철 그리고 여수 석유화학단지 이번에 사고 난 그런 곳에서 꼭 비슷한 이번에 사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하는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했던 때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가면 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어도 제가 그때 20살 초반인데도 그냥 현장에서는 행님 거의 아버지 나이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흔히 얘기하면 그런 민중의 한 사람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느껴지고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꼭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스스럼 없어지고 마음이 풀어졌던 것 아닌가 해서.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이러다가 돌아보고 어느 늑수굴에 한 무슨 늙은 노동자 한 분이 뒤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 저도 모르게 형님 야 2인치 무 좀 주시오 해놓고 돌아왔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나.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도 못 하시고요.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아직 해지기 전이었는데 아버지는 빨리 해가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해지기 전인데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말씀도 못 오고 옆에서 주섬주섬 몸만 도우시면서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랑 마음속으로 깊이 화해를 하고 이제는 내 아버지를 좀 사랑해 줘야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해하고 넘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하죠 오히려. 김선우 선생님은 이 무슨 에코 페미니즘 이런 시인 뭐 소설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으신데요. 뭐 작년에죠, 올 초죠 이 여성신문에서 미래를 열어갈 여성 지도자상도 받으셨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제가 인터뷰하신 거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육녀 일남의 무슨 가부장적
환경에서 성장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남이 막내인가요? 그러면 당연히 일남이 막내죠. 일남이 막내. 네. 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로 육녀를 낳은 거죠. 그럼 사실은, 가정 환경이 네. 좀 사회 문제에 뭐 눈을 뜨거나 이런 데도 좀 영향을 준 건가요? 이 광주 학살뿐만 아니라? 글쎄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 대한 리액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가부장적인 것이 너무나 싫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일 텐데 저의 경우는 뭐 가부장적인 것에 대한 반항이 자랐다기보다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페미니즘에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따로 페미니즘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눈앞에서 보고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갈무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페미니즘 이론서들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었죠. 아 근데 가보니까. 아까 에코페미니즘 시인으로 소개를 하셨는데요.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들어봤어도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김선우 선생님 얘기할 때는 늘 그러니까 일종의 생태적 무슨 여성주의 그런 식으로 늘 소개가 되고 그랬을 때도 예컨대 뭐 무슨 똥 얘기 같은 걸 되게 자주 하신다든지 뭐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거랑 같이 가는 그래서 나온 표현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무식한 얘기였나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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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얘기했다는 것에 아니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잘못 나가고 있구나 이거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예. 네. 이제 좀 이제 알아요 제가 좀.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너무 클 것 같고요.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동의하고 있는 대목도 그러니까 에콜로지와 페미니즘에 대한 그 관심을 그냥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평론가들은 그렇게 명명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오늘 원래 그냥 계속 무식한 질문으로 제가 가는 거니까요. 약간 더 무식한 쪽으로 가보면 네.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나 싸움하는 현장 같은 데 두 분이 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사실 송 선생님은 그런 이질감 같은 거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중에 하나로 우리의 아들로 받아들여진다고 할까요? 뭐 그러실 것 같고. 근데 김선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런 싸움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네. 정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끼세요? 전 그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오랫동안 사실은 가져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대학에서 소위 학생운동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게 있잖아요. 나는 지식인 어쩔 수 없는 지식인 계층이고 그리고 뭐 잘 봐주면 룸펜 우리는 절대로 프롤레타리아가 될 수 없는 계급이다. 그래서 어떻게 노동자와 관계를 맺고 그 계급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20대에 이제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과거에 가졌던 일정한 노동계급에 대한 컴플렉스 혹은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은 이제는 제가 거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러 가듯이 가요. 그리고 그냥 시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냥 같이 막 마음이 아프니까 누군가 아프면 같이 아픈 사람이 있어야 당연하고 내가 지금 아픈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 마음이 진심이다라고 느껴질 때 거기에 무슨 더 뭐가 더 필요한가 그냥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지. 딱 갔을 때 비슷한 마음으로 함께 와 있는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또 만난단 말이죠. 연대자로서. 그러면 요즘 되게 편해진 거죠. 예. 송 선생님은 어떠세요? 송 선생님 사실 이제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에 훨씬 더 가까워지신 거잖아요. 이제 몸으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정말 무식한 질문 같아요. 나 오늘 완전 그냥 네.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인데요.
현장에 가면 또 잘 존중을 안 해줘요. 저 시인이잖아. 또 문학 동네 이런 데 오면 문학 동네도 자주 못 나와 보지만 문학 동네 오면 또 저건 시인의 탈을 쓴 전문 시익군이잖아 하고 또 시익군으로 분류를 하고. 실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 시익군 같은. 농담, 그게 농담. 아니 작년 희망버스 할 때 네. 어디 보수 언론에서 썼던 얘기예요. 예. 저에 대한 걸 막 조사를 해서 공격한다고 썼는데 거기 어딘가 시인의 탈을 쓴 전문 시인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재밌다. 어찌 이리 나의 본질을 잘 봤지. 했는데.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좀 들려주시죠. 뭐 감동적이었던, 슬펐던, 재밌었던, 힘이 됐던 아마 어떤. 되게 선배님 되게 많을 텐데. 뭐 1차 희망버스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담을 넘었을 때 네. 그게 사실은 시대의 담이었고 넘을 수 없는 담이거든요. 사실 보통 노동운동을 얻는 사람들도 안 넘고 못 넘어요. 어느 때에서부턴가 안 넘게 되고 왜 그러냐면 넘는 순간 어떤 타격이 오거나 이제 뭐 탄압이 오거나 이런 걸 언제부턴가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잘 못 넘거든요. 바로 범죄로 이 규정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 못 넘어요. 시민들이 너무나는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넘었다는. 전혀 뭐 짜여져 있던 각본이 아니고 어느 순간 함께 만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갑자기 넘어오고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앞에는 백기환 선생, 뭐 문정현 신부님, 박창수 열사 아버님, 뭐 박종철 열사 아버님 이런 어른들부터 뭐 수많은 아이 안고 온 뭐 엄마들까지 해서 다 같이 그곳을 넘었고 그때 느꼈던 어떤 해방감 그리고 울고 그날 밤새 내내 울고 웃고 울다가 또 즐겁게 또 우리를 표현하면서 잠자리를 줄 수도 없고 뭐 화장실을 예비해 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와서 아무런 불평 없이 그리고 온 사람들이 각자가 남을 생각해서 그런 밥들을 다 준비해 오고 뭐 어디 청주 희망버스는 연잎밥을 우리는 내오겠다. 햄버거 준 버스도 있었잖아요. 수원 이런 데서 오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비빔밥을 자기들 거 외에 뭐 수십 명이 더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내오는 것 그리고 뭐 밥차를 우리가 운영해서 해보겠다고 부산의 뭐 시민들이 오뎅을 5,000인분을 5,000인분이면 근데 그거 우리 못 먹었잖아요. 그게 끓여놓고 2차 희망버스 때인데 막혔잖아요 중간에. 저쪽에 안에서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못 왔던 거죠. 그걸 안 내보내준 거예요. 시물품이라고 이게 오뎅이. 냄새만 넘어왔겠네요. 그러면 김선우 선생님 어떠세요? 혹시 나눌 만한 어떤 경험? 희망버스에 하나인다면 비슷한 경험들인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뭐 강정도 괜찮고요. 강정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희망버스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감동의 폭이 최고로 깊어지게 한 그런 경험들을 정말 폭탄 맞은 듯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담장 넘을 때부터 출발해서 담장 넘으면서 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대한문 앞에서 했었는데 네. 제가 그날 말씀드렸었어요. 법률가는 절대 못 넘는 어떤 선을 참 쉽게들 넘으신다. 그런 농담을 대한문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를 쓰는 작업하고 이 현장 활동이랄까요? 현장에 같이 하는 이게 예를 들면 뭐 정체성의 혼란이랄까? 충돌이랄까? 뭐 힘든 그런 점은 없으신가요? 그냥 몰라요. 이것도 보니까 오늘 또 망한 질문인 것 같죠? 보아하니까 또 혼날 것 같은. 그죠?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까 그 예전에는 구호가 막 뭐 투쟁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외치다가
그 부산에서는 우유빛깔 김진수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해요. 네. 어휘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분께서 활동하시면서 투쟁의 용어와 일상의 용어가 다르다 혹은 자기가 사용하는 문학의 용어와 일상의 용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정말 그 절박한 당사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막 묘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텍스트적으로든 뭐 이렇게 말로든 접근하고자 할 때 내 언어가 그들의 언어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선우 선생님 먼저 한번. 네. 저는 사실 뭐 현장이라고 할 그 현장이 아주 극단적인 현장에 이렇게 맨살로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다라는 느낌은 송 선배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라서 제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 함께하는 시민들,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뭐 쌍차나 뭐 현대나 또 강정이나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괴리감은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예, 제가 조금 더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가령 네 번째 집에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라는 시를 표제작으로 낼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런 시기에 혁명이라니. 제목이 너무 살벌하다 뭐 이런데. 나의 무한한 혁명에게를 꼭 그 시집 제목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한 생각은 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감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몹시도 자율적인 아름다운 황홀한 인간들과 그 인간들이 나누는 사랑의 모습들이 현장에서 발현될 때 우리에게 가장 그 폭이 넓은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사실은 혁명의 현장이죠.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어떤 기성의 질서에 그대로 그 기성의 질서에 뭐랄까요? 굴하지 않는 뭔가 자기 나름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몸짓들, 모든 말짓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매우 고유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종류의 일상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의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경험. 민국이는 네. 자기를 확장하는 어떤 그렇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혁명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경기스러워하게 됐는지 이걸 말 자체도 좀 불가능하게 만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네요. 네. 송 선생님 어떠세요? 우리 황정은 작가가 잘 바꾼 질문이죠. 일상의 언어와 네, 저는 못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좀 살고 있는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로의 이해와 소통이 많이 필요한 거겠다. 그리고 그건 어떤 사람과 만나든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과 연대하는 사람이 만나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다른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본인의 잘못은 아닌데 아직도 어떤 봉건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봉건을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서. 현대를 살면서도 봉건을 살고 있는 거고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근대를 살고 있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고 다행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이는 또 행복하게 미래까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세계 우리는 같은 2013년 몇 월 며칠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존폐의 기로에선 코너 속 코너 속마음 OX 퀴즈를 한번 슬쩍 덧붙여 보도록 할 텐데요. 그게 존폐에 상당히 지금 이거예요? 이거? 죄송해요. 또 제 문제네. 그러나 네,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로.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송경동 시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시만 쓰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OX로 신났다. 얘기해야 되는 예 아니요 짧게 아니요. 아니요 네. 하셨고요. 두 번째, 나에게 시란 사회 변혁의 도구에 가깝다. 네 아니오가 함께 공존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심화 쓰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의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그 소경동 시인은 거리의 시인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 외람됐지만 현재는 시보다도 오히려 시인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시집을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봤는데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좋았다고 네, 얘기해서 정말 좋았고 제가 제 동생한테도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읽으면서 제 스스로도 어떤 망각에서 건져 올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인이 만나는 어떤 생활의 풍경 이런 것들이 시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치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좋은 시들을 읽으면서 시인이 이 시들로 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라는 당연히 궁금증이. 있고요. 그렇게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줬던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 시가 아니거든요. 제 개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시 봐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의 몸으로 힘들게 어렵게 눈물겹게 살아온 어떤 거에서 받은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를 저는 좀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게 아니거든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시란 나에게 사회 변혁의 도구에 가깝다. 이 질문에 네 하고 아니요 동시에 대답하셨는데요.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 개인에게는 어떤 구원의 어떤 끈 같은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문학 자체가. 문학을 한다는 행위, 그 문학이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 주는 것. 이건 그리 소중한 거여서 그런 걸 그냥 어찌 보면 나에게 붙어 있는 어떤 숨이나 뭐 어떤 것처럼 생명처럼 그런 걸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도구다 뭐 이렇게만 표현하는 건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반대로 당연히 저는 저의 시가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뭐 문학은 뭐 꼭 이래야 된다 어떤 고귀한 어떤 걸 떨어뜨려 놓고 그만큼 존중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들어서요. 근데 하여간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김선호 시인에게 OX 퀴즈를 잘하실게요. 째려보실 것 같아. 첫 번째는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시만 쓰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 아니요. 두 번째. 시보다 소설 쓰는 게 사실 더 재밌다. 죄송합니다. 이 반응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반응일까요? 이거는 얘도 아니오도 아닌데 어떠신가요? 아니요. 아니신가요? 예.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시만 쓰고 조용히 살고 싶으냐? 조용히 살고 싶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시만 쓰고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랄까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우리 삶을 이제 개인의 삶을 포함해서 이제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삶에 어떻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무엇이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시만 혹은 소설만 혹은 문학만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쵸. 예.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두 번째 하하하 웃으셨네요. 시보다 사실 소설이 더
왜 웃었냐면 네. 이제 소설가 황정은 씨가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웃은 거예요. 아, 예. 가수로 오셨나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설가라.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어느 질문에서도 공식적으로 황정은의 팬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쁨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너무 무섭게 째려보고 계시. 누가 째려보고 있어요? 김선우 시인께서 예쁘게 보고 계신데 왜? 눈을 네. 되게 크게 뜨시고 저 네. 네. 시도 소설도 전부 재밌어요. 네, 예, 시는 정말 그 좀 다르게 재밌고 좀 체질적인 재미죠, 그건. 그리고 소설은 너무너무 정직한 노동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가들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소설가들의 그 일상을. 예전에 시만 쓰고 살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던 아니 저놈의 소설가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골골거리나 뭐 이런 거. 왜 저렇게 골골거리나 플러스 시간만 딱 되면 칼같이 집에 가더라. 뭐 그러니까 날밤새서 술 먹는 것들은 시인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시 쓰는 사람은 시인이고 소설 쓰는 사람은 소설인이 아니고 소설가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낮잡아보고 말하던 네. 그 시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소설가들은 술 먹고 주먹으로 싸우는 건 시인들만 하고 소설가들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건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요? 네, 주먹의 세계는 또. 네. 나 미치겠다. 네, 그 모든 것들이 소설가들이 정말 그 소설 노동을 하기 때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소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주는 굉장히 정직한 쾌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실감하게 되는 작업이죠. 소설 쓰기가. 근데 시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시는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한 50%에 이제 바깥에서 같이 이렇게 탁 플러스가 돼야 하는 또 다른 50%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작업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송 선배 약간 다를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소설은 100% 내 엉덩이에 힘으로 가는구나. 노동의 힘. 100%는 아닙니다. 네, 알았어요. 네, 제게도 예. 영감이라는 게 있고 70%. 네, 조금 더 쓰시죠. 예, 알았어요. 80%. 네. 그러니까 되게 정직한 노동이 주는 쾌감 그리고 아주 일상인이라는 느낌을 주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 도서관 같은 데서 똑같이 고시 공부하거나 뭐 다른 시험 준비하는 애들과 똑같이 앉아 있을 때 내가 작가로서 특별한 거가 하나도 없이 그 모든 생활인들과 똑같이 공들여서 하고 있는 어떤 노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정직한 희열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또는 뭐 동료 작가들이나 또는 무슨 독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송 선생님 어떠세요? 다른 건 없고 요 근래 좀 쉬었으면 해서 쉬고 있거든요. 얼굴 많이 쉬면서, 좋아지셨어요. 네. 뭐 자기 정리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꼭 겉으로만 이런 투쟁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식민화된 어떤 부분들과 또 대면해가고 싸워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정리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요즘 현장에 자주 못 찾아가보고 그래서 여러 동지들이나 동료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잘 좀 정리해서 이후에 다른 어떤 곳에서 좀 힘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다시 좀 서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했듯이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현장을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이어져서 좀 더 많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느끼고 나눠 갖는 그런 지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김선우 씨. 예, 외람됐지만 선배님 지금 쉬고 계셔서 현장에 뭐 이제 관여를 못 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쉬고 계신 지금 그 시간도 그
충분히 혁명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쉬고 있다, 그리고 현장은 저기 있고가 아니라 지금 선배님의 그 자리가 선배님의 현장이라는 것을 좀 편안하게 더 푹 쉬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정평화 책마을 광고를 좀 해야 합니다. 네. 앞에 황정은 작가 저희랑 같이 그 제한식도 같이 다녀오고 그랬었는데요. 강정평화 책마을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기초 작업을 거의 다 마쳐가요. 지금 412명의 언명 작가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저희 그 다음과 네이버에 강정평화 책마을을 치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강정평화 책마을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마을을 후원할 수 있는가. 네. 아, 왜 막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아, 알겠어요. 네, 선생님. 후원 계좌번호를 꼭 아니, 눈에서 거의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후원 네. 계좌번호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보내주실 책을 보내주실 네. 주소와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뜨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레이저 네이버에서 광선. 강정평화 책마을을 검색해 보시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황정은 작가 어떠셨어요? 저는요, 일단 두 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야기도 너무 깊게 잘 들었고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오 시인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좀 더 많은 시심이 생겨나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분이 시인 두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시심의 심지, 이렇게 막 이렇게 단단하고 와. 작게 붙여보는. 감사합니다. 저 근사했나요? 아주 근사했어요. 네. 멋있었어요. 네, 그 두 개의 심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내가 그것을 안다거나 이해한다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어떤 타인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결국은 나와 절대 무관하지 않고, 무관하지 않고, 사람이 남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남의 고통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시심을 통한다면 좀 세상이 좀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았고요. 네, 공기가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시심이 조금 더 팽창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아까 김선우 시인이 말씀하신 연대일 수도 있고 다중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두 분의 작업과 노력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참 즐거웠던 게, 두 분 차이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요. 두 분 못 느끼시겠지만 송경동 선생님은 지금 막 종이에 새까맣게 적으면서 답변하셨고요. 김선우 선생님은 한 개도 적지 않고 그냥 쭉 하신. 근데 되게 두 분의 어떤 모습이 다르면서도 참 아름답구나, 사람이 정말 꽃보다 아름답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 근데 송경동 선생님은 써오신 거 하나도 안 보셨어요. 네. 안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계속 이른바 이 뻘 질문을 하면서 헤매는데, 이 어쨌든 전체 이야기를 살리는 우리 황정은 작가의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들이 이 프로를 살리는구나 하는 느낌 오늘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발견 이 작가.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일본의 만화가이자 수필가 마쓰다 미리의 만화책 3권입니다. 책 이름이 만화책 3권은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주말엔 숲으로. 이렇게 3권입니다.
새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을 읽어도 좋지만 저는 주말엔 숲으로 이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도시에 살던 세 친구 가운데 하나가 숲이 가까운 시골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되고 도시에 남아서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는 나머지 두 친구들이 혼자 혹은 같이 이 시골집으로 놀러 오고 쉬러 오고 숲으로 산책을 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숲을 산책하거나 숲속 호수에서 카약을 타거나 하면서 이건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이건 무슨 나무야? 저건 무슨 새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만화적 기교도 별로 없이 거의 아무런 사건도 없이 네모칸에 꼭 필요한 선만 동원해서 띄엄띄엄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심심하고도 띄엄띄엄한 대화가 담백하고도 잔잔한 방식으로 도시에서의 삶과 사람 사이에서의 삶, 그리고 얼핏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상에 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점은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인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에서도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고요. 작품 후반에 세 친구가 설상화를 신고 눈 덮인 숲을 걸으며 최고의 호사라고 감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새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니까 호사스러운 기분이네 하고 말이죠. 세 친구 중에 하나가 저 새는 뭐야? 라고 묻자 질문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스코, 저건 참새야. 아는 새가 처음 본 새처럼 보이는 건 새의 아름다움이 보였다는 거야. 분명. 발견 이 작가, 오늘은 마스다 미리의 작품이었습니다. 세계문학의 새로운 기준, 창비 세계문학 시리즈. 엄정하고 참신한 기획, 적확하고 충실한 번역,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 창비만의 열정과 고집으로 고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 창비 세계문학. 새로운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창비 세계문학을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창비.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설가 천명관 선생입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영화 포스터 한 장으로 인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삶이 달라졌던 결정적 순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소설 쓰는 천명관입니다. 제가 30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보험 회사 외판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회사의 그 잡지사예요. 제가 이제 보험을 그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이었는데 그 거래처를 갔다가 우연히 그 잡지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잡지 속에서 제 군대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장상곤매라고 하는 그 영화 운동 집단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당시에 뭐 오 꿈의 나라라든가 파업전야라든가 이런 좀 사회의 문제들이나 그런 걸 다룬 영화들을 이제 만드는 데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책임 연출을 맡아 해서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친구한테 이제 제대한 지가 이제 한참 지났고 그래서 그동안 뭐 연락도 안 됐는데 제가 그 잡지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 사무실에 놀러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종로에 있는 그 장상고매 사무실을 놀러 갔었죠. 그래서 그 친구 사무실을 놀러 갔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허름한 사무실에 그 정면에 커다란 브로마이드가 있었어요. 영화 포스터였는데 지구본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무슨 택시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고 뭐 사람들 모습도 있었던가. 근데 그게 그 짐 자무시의 지상의 밤이라는 포스터였거든요. 그때 제가 뭔가
제 가슴 속에 뭔가 날아와 꽂힌 것 같은 느낌? 뭔가 제가 그 전에 살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영화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분위기. 그게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뭔진 모르지만 제 안에 뭔가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뭔가 나랑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어쩐지 되게 멋져 보였어요. 예.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사랑의 감정이 처음 이렇게 막 비수처럼 꽂힌 것처럼 저한테는 영화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결국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상담해도 괜찮아. 이번 상담해주세요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아이디 스마일님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전 살면서 컴플렉스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데 온갖 것들이 다 부족해 보여요. 날씬하지도 않지, 이쁘지도 않지, 외모뿐 아니라 일도 가끔 못할 때가 있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힘들어요. 사귀다가 그냥 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머리에서 이해하는 거랑 실제 마음이랑 달라요. 모든 컴플렉스의 최종점이 늘 연인에 대한 불안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콤플렉스는 사실 저도 많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희고 맑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디테일에 강한 아주 비판적이고 총명한 논객들을 보면 덜덜덜덜 떨면서 질투를 느끼곤 해요. 근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피부, 날씬함, 예쁨, 똑똑함 같은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종합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애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전체한테서 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향기, 에너지 또는 영적인 힘 같은 거, 그게 이제 상대방하고 교류가 잘 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건데요. 심한 컴플렉스를 느끼고 불안에 빠진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늘 그런 불안의 분위기, 냄새를 전달하기 마련이고요. 상대방한테 날 떠나면 죽어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자꾸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누구래도 사랑보다는 부담을 더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사귀거나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전에 먼저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그 따뜻한 여유 그리고 안정감이 전달되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하는 거고요. 사귀다 그냥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한 관계면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먼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좀 지나면 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스콧 팩 박사의 고전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쉽게 읽히는 책을 찾는다면 하지연 선생님의 심야 치유 식당 2권 지금 나와 있죠. 그런 심리 에세이, 소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너무 안 사랑해서 또는 못 사랑해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만 돌리는 사람,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인간형 사이에서 우린 늘 어렵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가끔은 균형을 잃기도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배움을 얻어서 한 발자국씩 나가기도 하죠. 그냥 이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이 열등감에 대해서, 컴플렉스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담 사연에 채택되신 스마일님께서는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를 주시면 최근 한 달 안에 창비에서 출간된 최신간 한 종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오늘 사연처럼 꼭 별스럽지 않은 얘기더라도
평소에 고민됐거나 김두식은 이런 때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radio.창비.com에 접속하시면 현장 스케치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고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책다방을 찾아주신 두 분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슬펐지만 그래도 멀리서 반짝이는 가느다란 희망의 불빛을 본 것 같습니다. 요새처럼 팍팍한 세상에 나 자신의 일이 아닌 타인의 일에 발벗고 나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가벼운 목소리와 몸짓을 보고 들으면서 오늘도 제가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저희 책다방도 너무 많은 짐과 욕심을 버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잔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다방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메인 토크를 찾아주신 송경동 시인이 직접 낭송해준 시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구성 김은경, 안선주,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송경동 시인의 낭송을 감상하시고 저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대전역 내리니 연계된 기차가 없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졌다. 우선 짐을 맡기러 물품 보관소에 가니 11시 52분. 오늘까지는 1,200원인데 내일이 되면 가산요금이 붙는다고 한다. 교각 아래 텅 빈 플랫폼을 보며 8분을 기다린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내려놓았지만 너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친 몸을 뉘어야 하는데 아침이면 또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너는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갈 곳 잃은 새처럼 거리를 헤매거나 초라한 마차에서 혼자 술에 입뿌리를 적셔야 했다. 0시 1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보감함에 짐을 부렸는데 벌써 떠나야 할 오늘이 되어버렸다는 서글픔. 언제였던가 그때도 나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이 별에 고단한 짐을 부렸지. 행복했던가 따뜻했던가. 어디라도 가서 몸을 뉘어야 하는데 내일 다시 가야 할 새로운 정거장들만이 저 하늘에 하나둘 그리운 별빛으로 떠올라 있다. 깃들일 곳 하나 없이 뜬 눈으로 세우다 가더라도 나는 오늘 밤 이 별에서 자고 가야 한다.